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러스트를 그릴 때 사용하는 포토샵 기능 총정리 영상이에요. 강의에 앞서 포토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포토샵은 대부분의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참에 한번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이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강의의 내용을 마스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루해지고 금방 의욕이 떨어질 거예요. 처음엔 그냥 포토샵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시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복습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뇌에서 생각하는 걸 손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돼요. 단축키 사용이나 툴의 숙련도는 뇌에서 드로잉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줄 거예요. 네, 먼저 포토샵을 설치해 볼게요.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도비 코리아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클릭해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에서 플랜 및 가격 보기를 누르시고요. 포토샵만 사용하시는 거라면 여기 11,000원짜리 포토그래피를 구매해 주시면 돼요. 만약 내가 포토샵 외에도 어도비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학생 및 교사 쪽에서 모든 앱을 구매하시면 월 23,100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강의는 영문판으로 진행할게요. 기존 한글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파일, 환경 설정, 앱을 클릭하면 기본 설치 언어가 나와요. 여기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모든 앱을 보시면 포토샵은 이미 깔려 있는데 설치라고 뜨죠? 그럼 여기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내가 깔았던 버전을 클릭해서 설치해 주세요. 저는 최신 버전을 설치했으니까 그냥 바로 설치를 누를게요. 그 다음 포토샵에서 에디터, 프레퍼런스,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시고 UI 랭귀지에서 영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토샵을 껐다 키면 영문판으로 나와요. 유튜브나 다른 강의들을 찾아보면 영문판이나 한글판을 쓰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어서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해당 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주면 불편함 없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설치가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상단에 파일을 눌러서 New를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신경 쓸 건 거의 없어요. 사이즈만 선택하면 되는데 사이즈 단위는 픽셀로 맞춰주시고요. 가로나 세로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픽셀이 깨져서 묘사를 해도 뭉개져 보여요. 또 사이즈가 너무 크면 프로그램이 버벅이게 돼요. 저는 가로 사이즈 기준 2000에서 6000 픽셀 정도의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가로 2000에 세로 2000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부분은 해상도인데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주로 웹에 올리실 거라면 해상도는 72로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 인쇄 목적의 작업을 하게 되실 경우 30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해상도의 숫자가 커질수록 작업 파일은 커지고 무거워져요. 자, 이제 만들기를 눌러서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포토샵을 처음 켰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탭키. 가끔 화면을 뭘 눌렀는지 모르겠을 때 이런 화면이 될 수 있어요. 도구 툴이나 레이어 툴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탭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이거랑 비슷한 걸로 F키를 눌렀을 때도 이런 식으로 뜰 수 있어요. F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F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컨트롤 R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가 떠요. 근데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디자인을 할 때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그림을 그릴 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R을 누르면은 자는 사라져요. 대신에 이 선들이 가끔 어떤 그림을 불러왔을 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들은 컨트롤 H를 누르면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줄에다 갖다 대면은 줄을 선 밖으로 밀어가지고, 그림 밖으로 밀어가지고 없애줄 수 있어요. 가끔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거 R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화면을 돌린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손으로 돌리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켰는데 회색 그림이에요. 근데 내가 컬러를 입혔는데도 컬러가 뜨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미지에서 모드에서 여기에서 RGB 색상이 체크가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도구 툴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구 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툴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툴들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동 툴. 이동 툴은 단축키 V. 이동 툴은 레이어를 이동시키는 단순한 툴이에요. 레이어를 이동시키면서 Shift를 누르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이 돼요. 컨트롤 플러스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다른 툴을 쓰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동 툴로 바뀌어요. 따로 이동 툴을 선택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동시켜주면 편해요.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 때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동 툴 설명에서 오토 셀렉을 체크해주면 이동 툴을 선택해주고 찾고 싶은 부분을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레이어로 이동을 해요. 글레이징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자, 선택 툴. 도구 툴 아이콘 아래 작게 화살표가 나 있는 부분은 드래그를 해보면 비슷한 기능을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Shift 플러스 단축키를 누르면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단축키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 툴의 단축키는 M이에요. Shift M을 누르면 네모 선택 툴 외에도 동그라미 선택 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툴도 많이 사용돼요. 영역을 지정할 땐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범위를 만든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플러스가 뜨는데, 이때 선택 범위를 또 지정하면 추가가 돼요. Alt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만큼의 선택이 해제가 돼요. 인공적인 도형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해요. 기본 도형을 만들어서 색을 채우고 뒤에 설명할 기능인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돌리고 다시 선택해서 자르고 등을 활용해서 원하는 도형을 만드는데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올가미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올가미 툴도 3개의 종류가 있어요. 거의 이 기능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원화가님도 많이 봤어요. 많이 쓰이고 유용한 툴이에요. 다만 처음엔 다루기 어려워서 잘 안 쓰는데 잘 참고 연습해 보세요. 이건 드로잉 하듯이 영역을 그려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 플러스,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선택 영역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각진 올가미는 조형물이나 메카닉 같이 각진 그림의 영역을 선택할 때 많이 쓰여요. 자, 마법봉. 마법봉은 올가미 툴과 마찬가지로 영역을 선택해주는 툴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올가미 툴은 이렇게 내가 직접 그려서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한다면, 마법봉 툴은 내가 선택한 영역과 유사한 영역을 알아서 선택해줘요. 여기에서 이 허용량의 수치를 몇으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높으면 내가 선택한 영역과 비슷한 영역을 다 잡아줘요. 허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비슷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범위도 줄어들게 돼요. 상단에 3개의 체크란이 있는데 안티엘리어스는 선택한 영역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안티엘리어스를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눈을 붙여넣기 해볼게요.
했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외곽이 계단식으로 거칠게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택을 할 때는 안티엘리어스를 꼭 체크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콘티구어스는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상에서 내가 현재 선택한 영역만 이렇게 선택해줘요. 이 체크를 풀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과 유사한 범위가 다 잡혀서 선택이 돼요. 자, 샘플 레이어. 샘플 레이어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을 해줘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에 머리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머리의 영역이 선택이 돼요. 하지만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머리를 선택을 해주면 전체의 영역이 선택이 돼요. 내가 실제로 선택한 이 새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전체 레이어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샘플 올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새 레이어에서 머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화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롭. 크롭은 단축키 C예요. 선택한 영역 외에 영역은 다 잘라버려요. 그림을 그리다가 불필요한 부분을 자를 때 주로 쓰여요. 스포이드. 원하는 색상을 추출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I도 있고 브러쉬인 상태에서는 Alt키를 누르면 스포이드로 바뀌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스포이드를 Alt키로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스포이드는 올 레이어와 선택 레이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스포이드는 모든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현재 레이어로 바꿔주면 현재 선택된 레이어의 색만 추출해요. 보통은 모든 레이어 상태에서 제대로 추출할 수 없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을 추출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피부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하늘색으로 어둡게 조금 깔아주다가 내가 다른 뭔가 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칠해줬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은 음영이 좀 덜 들어갔네? 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이 피부의 색을 스포이드로 찍었어요. 찍었을 때는 곱하기 레이어가 이미 색을 합쳐졌기 때문에 이 합쳐진 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색을 추출해서 칠한다고 해도 처음에 칠했던 그 하늘색이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그럴 때 여기에서 커런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피부를 다시 칠해주면 처음에 칠했던 그 하늘색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어서 칠해주면 돼요. Alt키를 그림 그릴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색을 추출하는 용도 외에도 그라데이션이나 덩어리를 잡을 때 필압과 함께 사용하거든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브러쉬와 Alt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컬러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을 자연스럽게 섞어줄 수 있어요. 브러쉬. 브러쉬는 상단바에 브러쉬 모양을 클릭하면 다양한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브러쉬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고 브러쉬의 스크롭과 브러쉬 팁을 체크해주면 수많은 브러쉬 중에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브러쉬가 그려진 폴더는 브러쉬의 모양을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단축키는 F5입니다. 모드에서는 레이어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브러쉬 자체에 부여하는 기능이에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전혀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퍼시티는 그림의 불투명도를 다뤄요. 완전 불투명한 상태는 100%예요. 하지만 오퍼시티를 50%로 한다고 해서 두 번 칠했을 때 100%가 되는 건 아니에요. 테스트 해봤을 때 5번에서 7번 정도 더 칠해줘야 완전 불투명해지네요. 이건 사용해보면서 감을 익히셔야 해요. 오퍼시티는 키보드의 숫자 키를 눌러서 수치를 바꿀 수 있어요. 숫자 키 1을 누르면 10%, 0을 누르면 100%예요. 빠르게 숫자 키를 연속으로 누르면 1의 자리 숫자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오퍼시티 옆에 있는 이 아이는 펜 필압에 의한 농도를 조절해줘요. 제가 사용하는 기본 브러쉬에선 잘 모르지만
이렇게 농도가 없는 브러쉬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을 눌러주면 농도가 설정돼요. 플로우는 미묘한 차이로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칠해지는데 잘못 사용하면 그림이 알록달록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90에서 100 정도로 사용할게요. 나중에 레이어를 이용한 효과를 줄 때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플로우는 Shift 플러스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오퍼시티를 조정하려고 숫자키를 눌렀는데 계속 플로우의 수치가 바뀐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Shift를 누른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스무딩은 0%로 해주세요. 이 수치가 높으면 버벅여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많이 버벅인다 싶으면 스무딩이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주세요. 동그란 관역같이 생긴 이 녀석은 필압을 추가해주는 아이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브러쉬는 이미 필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필압이 안 들어가져 있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필압이 적용이 돼요. 나비 모양, 이 아이콘은 데칼코만이에요. 다양한 분할이 있는데 이 중 한 분할을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해 줄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네모 박스를 클릭해서 화면에 맞춰주시면 돼요. 영역이 선택되면 엔터. 이 상태에서 한쪽 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반대편에도 거울처럼 똑같이 그려져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카드의 문양이나 패턴들을 그릴 때 많이 쓰여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줄 수 있어요. 자, 지우개. 지우개의 단축키는 2예요. 레이어가 백그라운드일 때 지우개를 쓰면 백그라운드 컬러의 색이 칠해져요. 지우개가 필요한 그림을 그릴 때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드에서는 브러쉬, 펜슬, 블럭이 있는데 그냥 브러쉬로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브러쉬와 기능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러쉬와 지우개는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드로잉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걸 다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브러쉬를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페인트의 단축키는 G예요. 선택한 영역을 채울 때 사용해요. 자주 쓰진 않고 주로 레이어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사용합니다. Shift 플러스 G를 누르면 그라디언트 툴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알파가 뚫려 있는 것만 사용해요.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은 컬러를 선택하고 드래그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대각선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는데 전 잘 사용하진 않아요. 에어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해주고 그려주는 게 훨씬 의도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손가락. 손가락 툴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문대는 느낌이에요. 스트렝 퍼센트를 조절하면 문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브러쉬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블러 툴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대상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스트렝 퍼센트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비비는 걸 추천드려요. 비비면 더 흐릿해져요. 샤픈 툴은 부분적으로 대상을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묘사가 흐릿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해줘야 할 때 사용해요.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묘사가 선명하기도 흐릿하기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의 툴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툴들이에요. 번툴. 번툴은 단축키 5예요. 태우듯이 어둡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하게 사용하면 시커멓게 타지만 적당히 퍼센테이지를 조절해서 조금씩 넣어주면 묘사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두운 색감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 미드, 섀도우 세 가지의 선택란이 있어요.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위주로 효과가 적용되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또 다른 툴은 닷지예요. 번툴과는 반대로 색을 밝게 태워줘요. 닷지 툴 역시 하이라이트, 미드, 섀도우로 세 가지의 선택란이 있어요. 번이나 닷지 툴을 이용할 때 어두운 그림에는 섀도우를 선택해서 칠해줘야 효과가 이쁘게 나타나요. 어두운 그림에 하이라이트로 선택하고 칠해주면 효과가 적용되지 않거나 칙칙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스펀지 툴은 브러쉬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색의 채도를 조절해주는 툴이에요. 모드에 Saturate와 Desaturate가 있는데 Saturate는 그림의 채도를 올려주고 Desaturate는 반대로 채도를 낮춰줘요. 세 가지 툴 모두 자연스럽게 그림의 명도나 채도를 조정해주는 툴이다 보니 날카로운 브러쉬보다는 에어브러쉬 같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텍스트, 텍스트 툴의 단축키는 T예요. 폰트 선택창, 폰트 크기, 폰트 효과, 문서 정렬, 별다를 거 없고 좀 더 디테일한 설정들은 이 아이를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글자 크기나 간격, 위아래, 높이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 돌리기, 은근 유용한 기능인데요. R키를 누르고 화면을 돌리면 캔버스가 돌아가요. 평상시에 잘 그리지 않는 선을 그리거나 비스듬한 구조를 그릴 때 화면을 편한 위치로 돌려서 그리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가끔 실수로 R키를 눌러서 돌아간 화면에 당황하시는데 당황하지 말고 상단에 리셋 뷰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Shift를 누르고 돌리면 딱딱 각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위치 맞추기 편해요. 핸드 툴은 화면 돌리기 툴과 같은 그룹에 숨어 있어요. 단축키는 H와 스페이스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는 스페이스 버튼으로 사용할 거예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손이 나오는데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어요. 돋보기, 그림을 확대 축소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돋보기 상태에서는 드래그를 해주면 확대 축소가 자연스럽게 돼요. 돋보기 툴은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는 기능들 중 하나예요. 원래 이 단축키는 Z인데 저는 키보드 설정에서 Z는 다른 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돋보기는 컨트롤과 스페이스 툴을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뜨는데 펜을 드래그 해주면 확대 축소가 자연스럽게 돼요. 확대를 했을 때 원하는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 컨트롤 버튼만 떼면 핸드 툴이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번거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편해져요. 확대를 한 상태에서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100% 원본 크기로 돌아와요. 컬러 피커, 색상 피커라고도 하는데요. 위에 있는 애는 포그라운드 컬러, 아래에 있는 애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컬러를 선택할 때는 포그라운드 컬러에서 선택해줘요. 컬러에서 색상을 선택했는데 계속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뀐다면 피커 아이콘을 자세히 보세요. 백그라운드에 아주 얇은 테두리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포그라운드에 체크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꺼내 쓰기 편하게 단축키 S에다가 지정을 했어요.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 컬러를 선택해서 우측 상단에 넣어주시면 작업하기 편해요. 단축키 D를 누르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로 세팅이 돼요. 네, 여기는 레이어 창인데요. 처음에 새 캔버스를 만들면 이렇게 흰색 도화지가 나와요. 네, 처음에 나오는 도화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움직여 봐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럴 땐 레이어 오른쪽에 자물쇠를 클릭하면 자물쇠가 풀려요. 이쪽에 각 상황별로 자물쇠를 채우는 기능들이 있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실수로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한테 그냥 이 대표 자물쇠만 채우면 되는데 저도 레이어가 많아지면 중요한 레이어들은 종종 채우기도 해요.
이제 이 앞쪽에 눈 모양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모두 꺼볼게요. 그럼 투명한 배경만 남게 돼요. 만약 누군가는 이 화면에서 투명한 상태로 안 보이고 연회색의 체크 패턴이 보인다면 그분은 아직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픽 작업자는 이 체크 패턴을 투명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우리는 단축키를 사용할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이에요. N은 New의 약자예요. 보통 포토샵 단축키를 쓸 때 컨트롤이나 알트, 시프트 중 한 개에서 세 개씩 합쳐서 쓰는데요. 얘는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어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이동해서 순서를 배치해 줄 수 있어요. 레이어를 지우는 건 레이어를 선택해서 휴지통을 클릭하거나 델리트 키를 누르면 돼요. 레이어가 많으면 그룹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룹은 여기 폴더 모양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플러스 G를 누르면 돼요. 그룹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레이어를 넣을 수 있어요. 클리핑,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클리핑의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G예요.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레이어 사이에 커서를 대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클릭을 해서 클리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클리핑이란 레이어 속에 레이어를 넣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레이어에 원을 그리고 2번 레이어를 1번 레이어에 클리핑 시켜줄게요. 그럼 클리핑된 2번 레이어는 여기에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1번 레이어에 그려진 모양의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레이어 병합.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고 각 레이어에 번호를 매길게요.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클릭한 레이어들이 같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르면 선택된 두 레이어가 합쳐져요. 이번엔 1번과 3번을 합쳐 볼게요. 1번과 3번을 선택해서 컨트롤 E. 이해 가셨나요? 이 기능에 변형이 있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E는 선택된 레이어를 합치는데 기존의 레이어들을 남겨두고 상단에 새로 합쳐요. 여기서 다른 변형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 이고요. 단축키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든 레이어를 상단에 새로 합쳐줘요. 복잡하죠? 컨트롤 플러스 E,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E,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잘 익혀두시면 앞으로 글레이징을 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엄청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이 레이어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정리해줘요. 레이어 블렌드 모드. 일러스트를 그릴 때 빛이나 분위기, 색감을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효과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림 레이어에 바로 효과를 주기보단 그림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효과를 주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크게 6칸으로 나뉘어서 분류가 돼요. 첫째 칸은 기본 칸이에요. 디졸브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칸은 어두운 영역을 조절해주는 레이어 모음이에요. 세 번째 칸은 밝은 부분을 조정해주는 레이어 모음이에요. 네 번째 칸은 대비를 이용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레이어 모음이에요. 다섯 번째 칸은 반전을 주는 효과들이 모여있는 레이어인데 다루기도 힘들고 사용하지 않는 효과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했어요. 여섯 번째 칸은 색의 3요소인 색상, 채도, 명도 중에 특정 요소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어 모음이에요. 자, 이제 이 레이어들 중에 제가 일러스트를 그릴 때 사용하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레이어는 같은 효과의 레이어라고 하더라도 명도나 채도, 색상에 따라서 그리고 투명도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엄청 달라져요. 블렌드 모드에서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블렌드 모드는 명도, 채도, 색상, 투명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림을 그릴 때 전부 파악하고 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특징들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똑같은 이미지 위에 무채색의 명도 단계만 달라지는 것 하나와 이쪽은 따뜻한 계열의 색이에요. 그 안에서 저채도와 고채도로 분류했고요. 그 안에서도 저채도 안에서도 명도 단계를 나눠줬고 고채도 안에서도 명도 단계를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차가워 보이는 색에서 마찬가지로 저채도와 고채도로 나눠줬고요. 그 안에서도 명도 단계를 구분시켜 줬어요. 자, 여기 풀이라고 써 있는 거는 불투명도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불투명도가 100%라는 뜻이고요. 불투명도가 0%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화면에서 안 보이게 돼요. 완전 투명해졌기 때문에 화면에서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오퍼시티 50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오퍼시티 수치를 50으로 바꿔놨다는 뜻이에요. 불투명도가 50이라는 뜻이고요. 특수한 경우에서는 레이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미지가 3칸이 나오는 이미지를 꺼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필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필 50은 오퍼시티는 100으로 두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필이라는 수치를 50으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시작할게요. 노멀 레이어. 노멀 레이어는 가장 기본적인 드로잉을 할 때 쓰는 레이어예요. 새 레이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레이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레이어예요. 다큰 레이어. 다큰 레이어에서 선택한 색상보다 원본의 색이 밝다면 그 밝은 영역을 노멀 레이어에서처럼 칠해줄 수 있어요. 좋은 점은 다큰 레이어에서 선택한 색보다 원본이 어둡다면 칠을 해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밝은 부분에서 묘사가 많이 돼서 정신없어 보일 때 묘사를 좀 죽여주면서 빛을 묶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아요. 곱하기. 원본 위에 색을 더 칠하는 느낌이에요. 다루기도 쉽고 직관적이어서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돼요. 주로 어둠을 묶어주거나 큰 분위기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해요. 원본 색상에 덧칠을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원본보다 밝아지는 일은 없어요. 컬러 번. 어두워질수록 색을 더 태우는 느낌이에요. 포토샵 블렌드 모드에서 스페셜 블렌드 모드가 있는데요. 보통 블렌드 모드에서는 오퍼시티와 필은 동일한 블렌드의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중 8개의 블렌드 모드는 오퍼시티를 조절했을 때와 필을 조절했을 때의 느낌이 달라져요. 컬러번의 필을 50%로 낮췄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도구 툴의 번툴과 느낌이 비슷해서 저는 블렌드 모드보단 번툴을 주로 이용해요. 라이튼. 앞서 설명했던 다큰 레이어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튼 레이어에서는 선택한 색상보다 원본의 색이 어둡다면 그 어두운 영역에서는 노멀 레이어처럼 칠해줄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에서 묘사가 많이 돼서 정신이 없어 보일 때 어두움을 차분하게 묶어주기 좋습니다. 스크린. 자연스럽고 강한 빛 느낌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해줘요. 강한 빛의 느낌은 브러쉬를 크게 해서 에어브러쉬로 칠해주고 후광 효과 같은 걸 줄 때도 사용해요. 컬러 닷지. 전체적으로 명도와 채도의 대비를 강하게 주면서 밝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컬러 닷지도 스페셜 블렌드라 오퍼시티와 필의 느낌이 달라요. 오퍼시티를 많이 주면 묘사가 다 날아가지만 필은 묘사를 잘 살려주면서 밝게 만들어줘요. 컬러 닷지를 사용한다면 필을 조정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라이너 닷지. 컬러 닷지보다 어두움의 영역도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대비가 적어 컬러 닷지보다 차분한 느낌이에요. 라이너 닷지도 스페셜 블렌드예요. 개인적으로 라이너 닷지는 오퍼시티의 수치를 조정해주는 쪽이 색감이나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버레이. 명도와 채도의 대비를 과하지 않게 올려주면서 색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레이어의 컬러가 밝거나 어둡거나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고 효과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쉬운 편이라 초보자분들이나 프로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렌드 모드예요. 소프트라이트. 부드럽고 은은한 빛의 느낌을 내줘요. 원본의 묘사가 잘 살아있게 해주는 편이고 다루기 쉬워서 제가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블렌드 모드예요. 하드라이트. 소프트라이트의 강화 버전이에요. 너무 강하면 묘사가 날아가서 잘 사용하진 않으니 강한 빛 느낌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휴, 원본 레이어의 명도와 채도를 유지하고 휴 레이어의 색상만 바꿔줍니다. 세츄레이션, 원본 레이어의 명도와 색상을 유지하고 세츄레이션 레이어의 채도만 바꿔줍니다. 칼라, 원본 레이어의 명도만 유지하고 칼라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만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중 우리가 글레이징 채색법에서 사용하게 될 블렌드 모드는 곱하기 레이어, 스크린 레이어,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컬러 레이어 5개예요. 제가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도 주로 이 5개의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레이어 속성, 다음은 레이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이어 속성은 레이어 자체에 특수한 효과를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효과가 들어간 레이어에는 어떤 걸 그리던지 그 효과가 적용이 돼요. 실행 방법은 여기 아래 FX키를 누르면 효과들이 나오는데 저는 해당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레이어 속성을 이용해 큰 분위기를 잡아주고 어색한 부분은 리터칭이나 편집 등으로 내 그림과 어울리게 보정해주면 돼요. 블렌딩 옵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줘요.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표현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액세서리를 그릴 때 이용해요. 깊이감이나 크기, 부드러운 정도, 음영의 강도, 광택의 윤곽선 등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스트록, 이미지의 외곽선의 선을 따줘요. 선의 두께나 선의 색깔, 투명도를 지정해 줄 수 있고 선의 위치가 이미지의 바깥이나 중간이나 안쪽 중에 어디에 올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장점은 이미지의 형태를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선도 바뀌어요.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이라고도 해요. 이미지의 외부에 비퍼짐이나 광선 효과를 낼 때 쓰여요. 혼합 모드에선 보통 스크린에 넣고 사용해요. 이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너 글로우, 내부 광선이라고도 하고 이미지 내부에 비퍼짐이나 광선 효과를 낼 때 쓰여요. 저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넣었어요. 드롭 섀도우,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일러스트에 글씨 같은 걸 쓸 때 배경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 드롭 섀도우를 사용하면 잘 보여요. 네, 다음은 이 위에 줄 메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파일, 새 작업은 맨 처음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나머지 저장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열기 등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아요. 저장을 할 때는 포토샵의 확장자는 PSD예요. 웹용으로 올릴 때는 JPG나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PNG는 용량이 조금 큰 대신 화질이 좋고 알파가 뚫려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 그대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PNG 파일은 배경 없이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JPG는 알파가 있는 그림을 그냥 흰색 바탕으로 저장을 해줘요. 여기서 꿀팁! 작업자들이 많이 겪는 고통 중에 작업을 중간에 저장을 안 하다가 컴퓨터가 꺼져서 작업물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겪게 되는데요. 이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 자동 저장 기능인데요. 에디터에서 프리퍼런스에서 파일, 핸들링을 들어가셔서 오토매틱 세이브 리커버리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몇 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을 해줄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작업을 하다 보면 디스크가 꽉 찼다는 경고가 뜨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퍼런스의 스크래치 디스크에 들어가서 다른 하드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다른 드라이브에도 메모리 역할을 추가로 시켜주는 건데요. 포토샵이 실행되는 동안에만 적용이 됩니다. 에디터, 실행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디터의 상단에는 실행 취소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단축키 컨트롤 Z, 언두. 이 기능은 실행 취소예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가 돼요. 계속 누르면 계속 취소가 돼요.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면 복구가 돼요. 계속 누르면 계속 복구가 돼요. 히스토리. 실행 취소 소개가 나온 김에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할게요. 히스토리는 우측 상단에 있는 탭이에요. 내가 페인팅했던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중간에 기록들을 누르면 그 기록에 담긴 시점으로 넘어가요. 주로 진행 중인 게 망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 때 많이 사용해요. 단 예전의 기록을 누른 상태에서 드로잉을 하거나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후에 했던 기록들이 사라지고 방금 취했던 다른 액션이 새로 새겨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히스토리 아래 카메라 모양이 있는데 이게 꿀 기능이에요. 일러스트 작업을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의 것 중 뭐가 좋은지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하고 싶은 대상들의 스냅샷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야 할 기능이기도 해요. 피부를 올가미로 따서 컨트롤 B를 이용해서 피부색을 일단 살짝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하나 두고 여기서 스냅샷을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눈썹도 조금 더 진하게 해줘 보고요. 피부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피부색도 살짝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스냅샷을 한 번 더 찍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키 파일을 이용해서 얼굴을 조금 넓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스냅샷을 찍어 보면, 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스냅샷을 찍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돼요. 히스토리는 기록되어 있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횟수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들한테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걸 늘려줄게요.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르면 프리퍼런스가 나오는데요. 위치는 에디터에서 제일 아래에 있어요. 프리퍼런스 퍼포먼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 스테이트에서 150 정도로 늘려줄게요. 너무 많아지면 파일이 무거워지고 버벅거리게 되니까 150에서 200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 아래 캐시 레벨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메모리의 소비가 늘어나지만 작업하는 속도는 빨라져요. 컴퓨터 상황에 맞게 정해 주세요. 저는 8로 세팅했어요. 메모리 부분은 포토샵이 사용될 메모리의 비중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저는 85% 정도로 설정할게요. 작업을 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면 이 값을 올려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어드바이스 세팅에 들어가서 3개의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작업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길어지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파일 자체가 무거워져서 그리는 게 딜레이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퍼지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과거의 작업 내역들을 비워주는 거예요. 잡생각들을 비워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클립보드나 히스토리를 선택적으로 비워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O를 선택해서 다 비워줘요. 복사 붙여넣기. 영역을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복사한 이미지가 화면의 중간에 붙여넣어져요. 붙여넣기 할 때 Shift를 같이 누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위의 과정 대신 단축키 컨트롤 J를 누르면 대상을 복사해서 다른 레이어에 그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번에 해결해줘요. 여기에 Shift 버튼을 추가해서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J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을 지우고 새 영역에 그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줘요. 필은 포그라운드 컬러에 색을 즉시 채워줘요. 단축키는 Shift F5예요. 스트로크는 선택된 레이어의 외곽에 테두리를 씌워요.
선의 굵기를 정하고 선의 컬러를 정하고 테두리가 처지는 기준이 레이어의 외곽이 안쪽인지 중간인지 바깥쪽인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 외곽 라인에 선을 따서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경우 캐릭터 레이어를 선택해서 선 두께를 정하고 저는 선의 위치는 중간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따져요. 단 외곽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지니까 외곽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스트로크의 장점은 선의 효과를 클리핑해서 색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트랜스폼. 프리트랜스폼의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는 툴인데 컨트롤만 눌렀을 때, Alt만 눌렀을 때, Shift만 눌렀을 때 결과가 다 달라요. 저는 보통 Shift 키를 누르고 사용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용해요. 그냥 사용하게 되면 마우스의 움직임에 맞춰 제각각의 비율이 만들어지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사용하게 되면 지금의 비율 그대로 움직이게 돼요. 여기서 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클릭한 하얀색 박스 위주로 변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마우스 커서를 박스에서 멀리 떨어뜨리면 이런 아이콘이 뜨고 이미지를 돌릴 수 있어요. 러프 단계에서 투시를 좀 더 넣어주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투시를 잡아줘요.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의 느낌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완성 단계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괜찮아요. 너무 과해지면 바꿔서 그려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트랜스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창문 모양을 클릭하면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요. 비교적 자연스러워서 큰 형태를 조금 보정할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트랜스폼. 이 부분은 앞서 프리트랜스폼에서 설명했던 기능들이에요. 90도, 180도 이 부분은 이미지를 회전시킬 때 사용해요. 일러스트 그릴 땐 잘 사용 안 하고 간혹 거꾸로 찍은 사진 자료를 돌릴 때 사용해줘요. 맨 처음 단축키를 세팅했을 때 설명했던 선택 레이어 좌우 반전입니다. 선택한 레이어를 좌우 반전시켜줍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쇼컷. 이 기능은 포토샵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의 단축키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툴은 왼쪽에 있는 메뉴바의 기능들의 단축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메뉴는 위쪽에 있는 메뉴바의 기능들의 단축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프리퍼런스. 포토샵 작업을 내 편의에 맞게 세팅해 줄 수 있는 성능적인 부분이나 일러스트 작업할 때 편리한 세팅들에 대해선 앞부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은 직접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한글 버전에서 설정 네이밍이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설정할 때는 한글 버전으로 바꾼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지, 이미지에서의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RGB로 작업을 해줘요. 간혹 흑백 그림에서 컬러가 입혀지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그레이스케일로 체크가 돼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RGB로 다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모드를 바꿀 때 기존의 레이어를 합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합치지 않는다를 눌러 주셔야지 기존 레이어들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어드저스트먼트, 명도 대비. 명도는 이미지의 밝기와 어두움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대비는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를 강하게 주거나 약하게 주는 기능이에요.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서 대비를 극대화시키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조금 흐리멍텅해 보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힘들게 묘사한 부분들이 날아가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레벨, 왼쪽부터 차례대로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각 해당하는 톤들을 조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커브,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선을 이용하여 톤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선 위를 클릭하면 점이 찍혀요.
그 점은 고정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점의 위치를 움직여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창을 띄운 채로 그림의 커서를 밖으로 가져가면은 스포이드가 떠요. 스포이드로 찍은 부분에 해당하는 톤이 곡선의 위치에 점으로 찍혀요. 그 점을 움직여주면 내가 선택한 곳의 톤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대각선이 왼쪽 아래로 향할수록 어둡고 오른쪽 위로 향할수록 밝은 부분이에요. 휴! 색조는 색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저는 주로 그림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줄 때 사용해요. 채도와 밝기, 어두움도 여기서 조절해줄 수 있어요. 컬러 밸런스,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색상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글레이징에서 색을 입히기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사용해주는 기능이기도 해요. 원하는 영역의 색상이 표현되었으면 하는 색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해줘요. 밝은 곳은 채도가 높고 색이 밝게 표현되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지만 쨍한 색감이 됩니다. 리플레이스 컬러,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앞서 나왔던 컨트롤 U의 기능과 똑같아요. 다만 내가 선택한 부분을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창을 띄운 채로 커서를 그림에 가져다 대면 얘도 스포이드가 뜨는데요. 그대로 원하는 곳을 클릭해주면 선택한 곳의 색상과 비슷한 부분들만 선택이 돼요. 그 선택한 부분의 톤들만 바꿔줄 수 있어요. 위에 허용량이라는 걸 조절해주면 내가 선택한 톤과 가장 유사한 톤들을 잡아주는 범위를 좁히거나 넓혀서 잡을 수 있어요. 참고로 하얀 부분이 선택되어진 부분이에요.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쇠사슬 모양이 눌러져 있으면 비율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풀어주면 원하는 비율로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어요. 사슬을 체크 해제해주고 가로 사이즈만 2000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늘어난 이미지가 나와요. 캔버스 사이즈, 캔버스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미지의 크기가 아닌 뒤에 배경이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화살표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이미지, 즉 그림의 위치를 어디 쪽으로 보내줄 건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점이 그림이라고 보고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고 높이, 사이즈를 넓혀주면 그림은 위쪽으로 가고 아랫부분에는 넓힌 만큼의 여백이 생겨요. 이미지 로테이션,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기능인데요. 이미지에 있는 회전 툴은 이미지 전체의 레이어가 다 같이 회전되는 거예요. 편집에 있는 회전 툴은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알아주세요. 셀렉트, 단축키는 컨트롤 A고요. 이미지 전체를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올 레이어즈, Alt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A를 누르시면 모든 레이어들을 선택해주는 기능이에요. 필터 갤러리, 다양한 필터들을 한데 모아놓은 창이 떠요. 그 안에서 적용시키고 미리 보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필터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필터들이 무슨 느낌을 주는지 하나씩 눌러가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샤픈, 전부 강도들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선명 효과를 주는 기능들이에요. 전보다 선명해 보이게 만들어줘요. 저는 보통 뭉개진 묘사를 살려줄 때 많이 사용해요. 픽셀화, 모자이크를 줄 수 있어요. 블러, 이미지를 흐리게 해 줄 수 있어요. 묘사나 그림의 어느 부분을 뭉개줄 때 주로 사용해요. 혹은 복붙한 이미지를 위에 두고 흐림 효과를 준 상태에서 에어브러쉬로 원하는 곳을 살살 지워주면 주변만 흐리게 보이고 지워진 부분은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치 DSLR로 찍은 사진처럼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모션 블러, 각도와 강도를 조절해서 속도감을 나타내도록 흐림 효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레디얼 블러, 돋보기를 선택하고 효과를 주면 이런 느낌의 흐림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뭔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확 뿜는 느낌을 줄 때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포토샵 툴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제 지인 중에 유명 게임의 메인 원화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그림의 반은 편집발이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중간 엄청나게 편집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포토샵은 이런 편집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의 게임업계 원화가들과 수많은 프리랜서 작가분들이 포토샵을 사용하니만큼 프로그램으로서의 능력은 검증됐다고 생각해요.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참에 한번 포토샵을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천천히 필요한 기능을 찾아가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지나고 나면 이미 내 몸이 습득이 돼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많이 쓰는 포토샵 단축키 세팅 방법으로 찾아뵐게요. 이 강의는 그림을 그릴 때의 시간을 최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키 세팅 방법이에요. 장시간 작업을 했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꼭 들어야 하는 강의니까 다들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